제사상 3개 하나하나 따로 차려라. 다 해놓고 친정을 가든 말든 내 맘대로 하고.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손 빠르잖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으니 그냥 해.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15년 세월 무릎 시큰거려도 절 올리고 물집 잡혀가며 전 부쳤지만 저는 제사상 고기 한 덩이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새벽 4시 재료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빈 제사상을 3개를 뒤로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흘 뒤 켠 핸드폰에는 독촉 같은 부재중 전화 99통이 찍혀 있더군요. 15년 만에 찾은 이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15년차 주부였던 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 경기도 안양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버스 기사셨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을 다니셨죠. 새벽 5시면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세수하시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버지 도시락을 싸셨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3가지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게 전부였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영아,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받아.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실로 갔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연필을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무시받기 싫었거든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4년제에 갔어요. 등록금 280만 원이 없어서 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리셨죠. 저는 그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해를 3개씩 띄었어요.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증권사에 취직했을 때 아버지가 울으셨어요. 평생 한 번도 우시는 걸 못 봤는데 그날 아버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회사 생활 3년차 되던 해였어요. 선배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첫 만남은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그 사람은 1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무엇보다 눈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좀 일찍 왔네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우리는 6개월을 만났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공원을 걸을 때도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포즈는 남산타워에서 받았어요. 야경이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지영씨, 평생 내가 지켜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를 처음 뵀어요.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었어요. 예비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제사가 많아.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 결혼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결혼식은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하객이 300명 넘게 왔어요. 시댁 쪽 하객만 200명이었죠. 아버지가 주머니 털어 마련한 예단 비용 800만 원. 그게 우리 집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올릴 때였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뼈가 시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난 우리 집 사람이야. 친정은 남이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신혼에 들뜬 마음에 금방 잊어버렸죠.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데 그까짓 말 한마디쯤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옥죄어올 족쇄의 첫 번째 골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빌라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고르셨죠. 가까워야 왕래가 편하다면서요. 신혼 첫 주말부터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으러 와라. 반찬 좀 해놓을 테니깐. 남편은 당연하단 듯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죠. 그게 15년 동안 매주 반복될 줄을 몰랐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시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셨죠. 부엌에 가서 국 좀 끓여. 시래기가 부러져 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래기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상을 차릴 수 있었죠. 밥상을 들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국이 좀 짜네? 다음엔 간 맞춰서 해!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부족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처음엔 속상했지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더 기대신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사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목록을 적어주셨어요. A4 용지 3장이었습니다. 배, 사과, 대추, 밤부터 시작해서 갖은 전, 나물, 탕, 젓까지. 쳐다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제사 전날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저는 붙이느라 손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3개나 잡혔어요. 하지만 실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부엌에 와서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말했죠. 수고한다. 맛있네. 그 한마디가 그때는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쉽게 만족했던 것 같아요. 결혼 2년 차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꼭 아들 낳아라. 산후조리원에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분하고 억울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예진이가 100일이 됐을 때 저는 회사에 복직했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어요.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을 차렸죠. 설거지를 끝내면 밤 11시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시댁에 가야 했어요. 아이를 안고 가면 시어머니는 잠깐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죠. 애 맡기고 부엌 가서 일해. 손이 모자라. 예진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낯을 가렸거든요. 그 울음을 들으며 전을 부치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몸무게는 7kg이 빠졌어요. 건강검진에서 빈혈과 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줄여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죠. 34살인데 40이 넘어 보였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리고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의문은 피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나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달렸어요.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예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저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3번이나 겹쳤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시할아버지 기일, 시할머니 기일. 일주일 사이에 3번의 제사를 차려야 했죠. 첫 번째 제사를 치르고 나니 손목이 저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 때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제사가 끝났을 때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뭐해? 빨리 정리하고 나와.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만성피로입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도 있고요. 이러다 쓰러집니다. 약을 4종류나 처방받았어요. 위장약, 진통제, 비타민, 수면유도제. 한 움큼씩 삼키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쉬라고 했다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남편은 귀찮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처럼 살라고요.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해 여름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새벽 3시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응급실이야. 빨리 와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고비는 넘겼지만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재활이 오래 걸릴 거라고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남편에게는 매일 전화로 상황을 알렸죠.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이번 주 토요일 시숙 생일인 거 알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아직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생일상을 차리러 오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영아, 너는 행복하니? 잠에서 깨니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행복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셨어요. 아버지 혼자서 간병하시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친정에 다녀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친정에 갔다 오면 꼭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시집 오냐니 친정만 들락거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참는 게 버릇이 돼버렸거든요. 금이 간 마음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모른 척 했어요. 외면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결혼 15년 차 추석을 4월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어요. 9월인데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한테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번 추석에 제사 3개 합치를 한꺼번에 지내자고.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제사를 3개를 한꺼번에요?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를 한 날 한시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사상을 3개를 따로 차리란 말이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상 3개 각각 다르게 차려야 한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도 꼬박 하루가 걸려요. 재료 준비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그렇게 3번을 하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 좀 드려보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제사상 3개 각각 차려? 다 차려놓고 친정 가든 말든 해.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상을 따로 보냐고. 하나로 합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조상님 제사를 합쳐? 미쳤어?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혹시나 내 편을 들어줄까 싶어서. 하지만 남편은 TV를 보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 빠르잖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으니 그냥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그 사람 입만 맞추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저를 올렸는데. 그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자괴감이었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제사상 차리는 기계였구나. 고기 한 덩어리 나물 한 접시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허탈해서 울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 예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참아온 걸까?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지영아, 너무 참지 마라. 참다 보면 나중에 터져.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요.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어요. 배추, 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나물 재료들을 씻고 다듬어 놓았습니다. 동태, 조기, 돔, 생선들을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전 부칠 반죽도 만들어 놓았죠. 재료 준비만 6시간 걸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쪼글쪼글해졌어요. 물에 너무 오래 담가서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거실에 빈 제사상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재료는 다 준비해놨으니 불을 켜는 건 당신들 몫이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죠. 15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새벽 5시 예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다가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보드라운 살결이 손끝에 닿았어요. 예진아, 엄마랑 같이 가자. 조용히 속삭이며 아이를 깨웠습니다. 예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큰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다행히 투정 부리진 않았습니다. 옷을 챙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진이 옷 3벌, 제 옷 2벌,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15년 살림이 이렇게 초라했나 싶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12만 원 있었습니다. 카드는 남편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뿐이었어요. 쓰면 바로 연락이 올 테니 쓸 수가 없었죠.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춰섰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두려움이 발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때 예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없던 용기가 생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9월인데도 새벽은 쌀쌀하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찾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사주셨던 낡은 경차였어요. 은색 모닝이었는데 여기저기 녹이 쓸어 있었죠. 시댁에서는 창피하다고 못하게 했던 차예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자꾸 놓쳤어요. 3번만 해야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한번 돌아봤어요. 불 꺼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딱 한 번만 용기 내보자.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어요. 내비게이션에 친정 주소를 찍었습니다. 경기도 안양까지 40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에 올라타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예진이가 조수석에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기뻐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새벽부터 무슨 일이라며 놀라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어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왼쪽 다리가 불편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씀이 어눌해지셨는데도 한마디 하셨죠. 지영아, 잘했어. 이제야 왔구나.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밝아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47개,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처음엔 무슨 난리가 났나 싶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다들 난리가 나 있었어요. 국간을 어떻게 맞추냐? 조기는 어디 있냐?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당장 와. 손님들 오는데 밥상이 엉망이야. 올케 진짜 1억이야?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질 뻔했어. 메시지를 읽는데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상 걱정, 손님 걱정, 체면 걱정. 정작 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역설적으로 그 문자들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의 기둥이었는지를. 저 없이는 제사상 하나 못 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내가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나였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가듬었어요.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소리 지르셨습니다. 인연이 지금 어디야? 당장 안 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정성 이제 직접 쏟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이혼이 성립됐어요. 예진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위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요즘은 참 괜찮습니다.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예진이와 단둘이 살고 있죠. 아침마다 나를 위해 차 한 잔 우려내는 여유가 생겼어요. 라벤더 향기 나는 차예요.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진이가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전에는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시댁에 가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녀요. 가끔 길을 가다 제사상에 올리던 밤이나 대추를 보면 가슴이 아리기도 해요. 그때 조금 더 일찍 나를 사랑해 줄 걸.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하렵니다. 이제라도 나를 찾았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예전에 저 같은 분이 계신가요? 나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고 계신 분이요. 저는 15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도 행복하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해 준다는 사실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뻔한 말 같지만 정말 맞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이라는 이름 석자가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